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호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아동 삶의 질, 현 주소와 과제 세션 진행을 맡은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 옹호 부문장 조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오늘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웨비나로 전환되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참석자분들의 안전을 고려해 긴급히 전환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을 운영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올해로 104년이 된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 기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의 삶과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최대의 국제 컨퍼런스인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운영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내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장애아동의 권리 현황과 또 실천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정책과 또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애아동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협력과 또 연대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간단히 오늘 진행될 프로그램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1부 주제 강연과 2부 주제 발표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기조 강연과 국내외 장애 아동 인권 현황에 대해서 세 분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한동대학교 법학과 원재천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패널 5분의 주제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을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환영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본 대회의 공동 조직위원장님이시고 세이브 더 칠드런 대표이신 오준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이자 이 세션을 준비한 세이브 더 칠드런의 대표도 맡고 있는데요. 부산 세계장애인대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이제 시설 견학이니까요. 지금 이런 태풍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또 여러 전문가들과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실 걸 기대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니세프에 하면 전 세계에 약 10억 명의 장애인 중에 한 4분의 1 정도인 2억 4천만을 아동 장애인으로 봅니다. 네, 저도 장애계에서 일하면서 보면 아동 장애인들은 주로 발달 장애와 이제 청각 장애가 많은데 다른 장애 유형 중에서 그 중에 또 상당수의 아동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 장애인을 좀 이중의 취약성을 가진 그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중에도 저도 취약계층으로 다루어야 한다는데 아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우리가 여성 장애인에 관한 특별 세션을 했는데 오늘 이 병행 세션으로 아동 장애에 관한 세션을 갖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RPD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CRC 아동 권리 협약이나 모두 장애 아동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 장애 아동이 그 아동의 4대 권리 중에 특히 생존과 보호와 발달의 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특히 장애인 권리와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여기 이 문제에 저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주고 계신 중부대 김기령 교수님 그리고 또 원재천 교수님 또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학생들도 발표해 주시기로 했고 사단법인 두루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의 그 조민선 부문장과 이수경 팀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I'd like to thank Mr. Gopal Mitra from UNICEF for being here with us this afternoon. 제 인사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조 강연입니다.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장애 아동의 권리 이행을 주제로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김기룡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기룡 교수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장애인 교육권과 발달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연구, 옹호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부대학교의 김기룡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국제인권 조약에 근거한 장애 아동의 권리 이행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주제입니다. 뭐 이제 작년인가요? 세이브 칠드런에서도 이제 이 발달 장애 아동의 그 참여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또 뭐 세미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권리 증진 활동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장애 아동의 권리의 현황과 또 개선 방안을 또 이렇게 다루는 이런 세션을 또 따로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해 주셔서 아마 이 장애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들을 이해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의 또 적극적인 노력을 또 촉구할 수 있는 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늘 그런 목적에 맞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이제 인권 조약에서 이 장애 아동의 권리를 이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표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 국제인권 조약이 여러 가지 조약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제 장애 아동을 다루고 있거나 장애 아동이 언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뭐 국제조약은 뭐 아무래도 이제 아동 권리 협약과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국제적인 선언 또 뭐 행동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뭐 뭐니 해도 2006년도에 제정된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장애 아동 권리 증진과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큰 뭐 이벤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에스캅 등에서도 뭐 장애인 10년 행동 계획이라고 해서 뭐 인천 전략, 베이징 선언, 자카르타 선언과 같은 곳에서도 장애 아동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뭐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아동과 관련되어서도 뭐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권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뭐 별도의 조항을 하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듯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말고도 아동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국제적인 약속, 선언, 협약 등에서 장애 아동을 뭐 일부 다룰 수도 있겠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잘 발견되지는 않고 아마 전체적인 어떤 아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아마 그 장애 아동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아동 권리 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제인권 조약에 근거한 어떤 장애 아동의 권리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 중에 아동 권리 협약과 장애인 권리 협약을 중심으로 그리고 각 권리 협약 각각의 협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일반 논평에 나와 있는 내용, 특히 그 아동 권리 협약의 그 일반 논평 제9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장애 권리 협약에서도 역시 여기 좀 표시가 잘못됐는데 제7조의 장애 아동 권리와 관련된 내용과 또 이와 관련된 이제 일반 논평에서 또 장애 아동을 언급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이제 내용을 좀 다 뽑아가지고 국제인권 조약에서 이제 장애 아동 권리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뭐 그걸 좀 열거해보고 또 그걸 묶어서 이제 장애 아동 권리를 어떤 식으로 좀 범주화해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좀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아동 권리 협약과 관련해서도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동 권리 협약은 뭐 이제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뭐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고 하는 4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23조는 장애 아동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3조의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에서는 장애아동의 존엄성과 자립을 촉진하고 또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이 적절한 교육이라든가 또 참여에 대한 그런 권리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아동권리 협약의 이제 23조의 장애아동과 관련되어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논평 제9호에는 또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그 일반 논평 제9호 내용을 또 살펴보면 이제 그 일반 논평 9호 자체가 그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그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일반 논평 9호는 아동권리 협약 제23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또 각국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아동권리 협약 제23조와 관련되어서도 일반 논평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통합에 대한 어떤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그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상팀과 지원을 국가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또 교육이나 훈련, 건강관리, 건강회복, 취업준비, 오락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회통합을 목표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논평 제9호를 보면 장애 아동에 대한 그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장애 아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적용해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뽑아 보았습니다. 일반 논평 내용을 좀 이렇게 그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서 좀 더 정리하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일반 논평 9호를 보면서 장애 아동과 관련되어서 그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은 내용들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조금 더 뽑아서 제시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먼저 그 국가의 어떤 행동 계획에 그 장애아동 권리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별도로 그 장애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어떤 정책들이 정말 잘 이행되고 있는지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의 행동 계획 등은 수립된 바 있었는데요. 장애아동을 고려한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국가행동 계획을 별도로 만드는 그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사점을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시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도 또 별도로 이제 그 책정을 한다거나 또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어떤 별도의 종합 포정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장애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또 독립된 인권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장애아동에 대한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걸 보장한다거나, 또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또 정치 참여를 그 아동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 일반 논평에서 언급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국에서 어떤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권리 증진의 한 내용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위에도 또 장애 아동은 이제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탁 가정이라고 하는 또 지원 체계를 통해서 가족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위탁 가정을 통한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또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역시 또 국가의 역할로 또 언급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자료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권리 협약과 그 일반 논평 제9호에 따라서 그 장애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국가가 장애 아동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좀 뽑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애 권리 협약을 또 보면요, 역시 이제 제7조의 장애 아동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이 내용에도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는 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또 장애 권리 협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이 내용이 또 장애 아동과 관련된 제7조에 조금 더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제 장애 아동의 동반 인권과 또 국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거나, 장애 아동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거나, 또 장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장애인권리 협약에서 또 장애 아동의 권리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장애인권리 협약은 각각의 조항에서도 이 장애 아동에 대한 권리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원칙과 관련된 제3조에도 그 발달권과 고유성 존중에 관한 내용들, 또 이 뭐 교육과 관련해서도 뭐 통합교육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 조항에서도 장애 아동을 따로 또 명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권리 협약 역시 그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협약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각국이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논평을 이제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는데요. 그 일반 논평 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장애 아동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권리 협약과 관련되어서도 이제 일반 논평 제7호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 단체의 대표의 참여를 또 강조하고 있고요. 또 장애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국가의 노력을 또 별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권리 협약 일반 논평 제6호는 그 장애인권리 협약 제5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역시 이제 이 내용에서도 뭐 장애 아동에 대한 폭력과 지속 수용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 또 부모와 함께 살 권리에 관한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휴일논평 제3호는 또 그 협약의 제6조 장애 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또 장애 여아의 이익과 권리를 주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접근성에 관한 그 일반 논평이 제2호나 조합의 동등한 인정과 관련된 일반 논평 제1호, 또 이 제19조 협약 제19조 와 관련된 일반 논평 제5호, 여기에도 장애 아동의 또 여러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일반 논평 제5호에는 그러니까 얘는 그 그룹홈과 같은 이런 시설도 뭐 결국 이제 시설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장애 아동의 자립생활 권리에는 가족 내에서 자랄 권리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장애 아동의 권리를 좀 정리하고 이렇게 범주화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반 제4호는 협약 제24조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도 이제 장애 아동과 관련된 어떤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요 내용들을 제가 좀 더 묶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 협약에서 나와 있는 장애 아동 권리와 관련된 내용, 장애권리 협약에서 나와 있는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 이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뽑아보고 그걸 좀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범주화 시켜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10가지 정도인데, 뭐 하나는 뭐 존중받을 권리,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 또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최소한의 삶 이상을 누릴 권리, 또 건축물, 정보, 교통수단 등에 접근할 권리, 또 학대, 위협,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와 여가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국제인권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애 아동에 관한 권리를 이렇게 좀 범주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이 장애 아동 권리의 어떤 범주를 근거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런 권리가 정말 얼마나 잘 보장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뭐 지금 항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어떤 조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 아동이 이제 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비장애 아동보다 장애 아동이 이런 어떤 교육적 지원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든가, 또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분야에서도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보다도 그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몇 가지 어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게 2억 명 이상의 장애 아동이 있지만, 이 아동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대에도 취약하고 또 적절한 어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최근에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과 비교해서 또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학습에 어려움도 있고 학교도 잘 다니지 못하고 방임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또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그리고 차별받았다고 느낄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리고 공동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제가 또 별도 한 연구에서도 장애 아동의 4가지 권리, 그러니까 생존, 보호, 발달, 참여 권리 중에 가장 잘 보장되지 않고 있는 권리 분야가 바로 참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이든 뭐 특수학교든 모든 분야에서 참여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다거나 자신과 관련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자기 입장이나 희망사항을 존중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아동 권리 증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또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뭐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 나갈 것이고 저는 이런 장애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써져 있는 이 국제인권 조약에서의 장애아동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모아가지고 장애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인권 조약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장애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행동 전략을 수립하거나 뭐 행동 선언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각국의 장애아동 인권 보장 수준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는 공식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 통계를 또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국가별 장애아동 인권 보장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또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옹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룹도 만들고, 또 국제적인 어떤 워킹 그룹이나 또 활동가 그룹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실천이 어려운 이제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통합교육이라든가 시설의 수용되어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유엔아동 권리 협약과 또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해서 장애아동 권리 보장 실태와 또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까지 자세히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참여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는 왠지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로 와 닿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또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조 강연을 위해서 주신 김규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장애아동 인권 현황에 대한 국제 동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멀리 뉴욕에서 오셨습니다. 유니세프 뉴욕본부 장애 인권과 개발 국제 과장님으로 계신 고팔 미트라님께서 장애아동 권리 보장 현황 및 국제 동향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아동 인권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팔 미트라님은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유엔 사무총장실 수석사회 담당관으로 역임하면서 장애 포용팀을 이끄셨고요. 2012년도부터는 유니세프 장애분과에 합류해서 장애 정책 및 장애 포용적 인도주의 활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끌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 발표가 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희 BWDC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PI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많은 조직들에 감사드립니다. 유니세프는 굉장히 아동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유니세프가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장애 아동의 권리가 바로 유니세프가 하는 미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3분, 14분 정도 제가 발표를 할 텐데요.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동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애 아동들의 포용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행동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을 하면 좋겠고요. 첫 번째 장표가 떠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유엔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문서는 바로 세계 인권 선언이고요. 여기에 제1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누리는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것이 장애 아동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니세프의 활동은 결국은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협약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입니다. 이것은 국제 협약 중에 최초로 장애 아동들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협약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제7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협약 모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장애 아동에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협약이 바로 유니세프의 작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유니세프에서 첫 번째로 글로벌 데이터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장애 아동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장애 인구에 대비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낸 리포트인데요. 전 세계 아동 10명 중 1명, 약 2억 4,100만 명의 아동이 장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동에 비했을 때 장애 아동들은 34%나 성장 저해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움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53% 더 높습니다. 그리고 초기 발달 자극 및 반응적 돌봄이 부족할 가능성이 25%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읽기 및 수리 능력이 49%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구 미취학 상태에 남게 될 가능성이 49% 높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체벌 경험을 할 가능성이 32%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체벌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감을 느낄 가능성이 51%도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장애 아동의 상황이고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많은 일을 점점 더 확대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유니세프에서 450만 명의 아동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450만 명의 아동들 중에서 25만 1,000명이 교육과 관련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사회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보조 기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또 추가적으로 유니세프는 많은 정부들과 또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좀 더 포용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2억 4천만 명의 장애 아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250만 명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체 장애 아동 중에서 아주 조금일 뿐입니다. 아직 여전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아동들에 대한 포용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저희가 새로 런칭한 것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장애 아동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장애 포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상에서 6가지 영역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낙인과 차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곳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장애 아동들의 학대라든지 혹은 장애 아동들에 대한 폭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낙인 및 차별 방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성이 있는 서비스가 없다면 장애 아동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영역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커뮤니티, 지역사회 단에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애 아동들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낙인이라든지 차별에 더해서 이 지역사회 단에서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우선순위는 바로 보조 기술, 이런 장치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청기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사회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그리고 또 재난에 대한 대비도 부분에서 포용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3억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중에 장애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라든지 자연재해 상황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혹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 아동들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요한 우선순위 영역은요. 바로 또 장애 아동의 완전하고 유의미한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참여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앞서서 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세프가 여러 가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정부 부처와 함께 일을 하면서 장애 아동 및 성인에게로의 접근을 위한 장애 실태 파악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접근성과 실태 파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르에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어떤 홍수가 났을 때 대피를 하는데도 사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런 인도주의적인 활동에서 어떻게 포함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2022년 1월에서 2023년 2월 사이에 13,000명 이상의 장애 아동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 아동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자아이가 이 물리적인 그런 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완다에서는요, 유니세프에서 굉장히 많은 아기들에게 보청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보청기를 통해서 굉장히 삶을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시설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타지키스탄에서는 유니세프가 이 아동들에게 굉장히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있는 그런 개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설화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니비사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첫 번째 포용적 교육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활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많은 일을 한다면 장애인들의 권리가 증진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에 관한 데이터와 근거를 강화해야 됩니다. 또 장애 아동에 대해서 특히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 아동들이 얼마만큼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 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설계단에서부터 이미 생각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적은 노력을 투과해도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정부들에서 장애 포용성과 관련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어라든지 그리고 활동 보조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보조기술, 보조기기에 대한 제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장애 아동과 청년의 유의미한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실제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마지막 장표 보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포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포용적인 세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니세프의 아주 중요한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세프 사례를 통해서 제너비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장애 아동들을 위한 장애 포용 정책과 또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민간 영역에서의 방향성도 함께 숙고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강연을 준비해 주신 고팔 미트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내 장애 아동의 인권 현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장애 아동 삶의 질, 현 주소와 시사점을 주제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옥 교수님은 장애인 복지, 특히 발달장애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 위원과 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장애 아동을 주제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특히 장애 아동 분야가 또 장애인 복지 분야나 또 아동 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좀 연구도 덜 되고 집중도 덜 받는 그런 영역인데 오늘 한국을 대표하는 그 아동 전문 기관인 그 Save the Children에서 이런 세션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 큽니다.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국의 그런 현황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다음과 같은 그런 목차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왜 굳이 장애 아동을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가? 한국의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특히 이제 장애 아동과 삶의 질이라는 이런 주제로 봤을 때 좀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아마 그 삶의 질과 관련돼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최근에 그 조사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러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금 2023년 현 시점에서 장애활동과 관련된 어떤 쟁점들이 있고 또 어떤 과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빨리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뭐 앞에서 두 그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이 UN 아동 권리 협약과 또 장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많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23조는 좀 한 번쯤 같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든 장애 아동들이 존엄성을 보장받고 자립이 촉진되고 또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이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 조항을 읽은 거는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재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3년 현재 과연 아동은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특히 장애 아동은 한국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좀 자성적인 그런 반성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흔쾌히 예스라고 답을 못 찾는 그런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장애 전공 학자로서 매우 좀 마음이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은 이제 이러한 그 두 가지 이중적 지위를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동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런 이중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마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에서는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좀 뒷전으로, 장애인 복지에서는 또 장애인이지만 또 주류에 있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뒷전으로 해서 항상 어떤 경계에 선 자로서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 모두의 일차적인 제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아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장애 아동의 인구 규모는 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20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은 뭐 남성과 여성, 또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제도별 정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연령별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0에서 9세까지는 약 1.3% 정도, 10에서 19세까지는 약 2.3%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장애 아동의 인구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인구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인구사회학적인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요 장애 아동의 인구 감소 추세가 장애 정책의 주요 관심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또 결과적인 어떤 양상이나 경향성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지점들도 저희가 좀 많이 고찰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장애활동이라는 또 혹은 권리라는 혹은 삶의 질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의의 초점을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전제는 그동안 장애아동은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고 특히 또 삶의 질이나 행복이나 품위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충분한 조명이 못해서 지금 현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직면한 현실이 매우 취약하고 고단하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저의 초점을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점은 권리 보호를 넘어서 삶의 질 보장으로 앞으로는
장애아동에 대한 좀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현실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너무도 당연하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도 행복할 권리를 가진 우리 사회의 시민이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마련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장애아동과 삶의 질에 있어서 좀 성인과는 다른 지점이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살펴보고자 아동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제가 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성인과 다르게 아동은 특히 현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측면의 그런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또 개인의 상태나 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아동의 삶의 질을 좀 개념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동의 삶의 질의 개념을 장애아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넘어오면은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연구도 부족하고 제도도 섬세하지 못하고 좀 투박한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장애아동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삶의 그런 만족이 낮다거나 삶의 질이 낮다거나 혹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 대리응답의 이슈로 뭔가 그 한계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시간이어서 삶의 질 실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삶의 질 연구에 대한 실태를 보여드리고자 했던 점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라는 점과 두 번째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라는 점에서 이 연구를 좀 오늘 짧게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1에 해당하는 장애아동과 그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연구 결과를 보면 장애아동과 비아동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매우 일부 내용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장애아동의 그런 주관적 행복감을 보면 비장애아동이 전반적 행복감이 8.25라고 제시된 데 비해서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7.24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 역시 비장애아동이 4.21로 나타난 거에 비해서 장애아동은 3.53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한국의 장애아동들이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나 관계 영역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만큼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훨씬 높고 또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아동의 미래 성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물질적 상황이나 위험과 안전 영역에 있어서도 장애아동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위험과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보시는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주거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컨대 등교 시간을 지금 교육 영역에서 봐도 비장애 아동이 평균 11분 정도가 걸리는 거에 비해서 장애 아동은 약 27분, 거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괜히 굉장히 그런 일상적인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장애 아동들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지점들이 조사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의 장애 아동의 지역사회 평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발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삶의 질 실태 조사를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런 삶의 질 조사들을 통해서 좀 어떤 쟁점들을 크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까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5가지 쟁점을 제기하고 삽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겠지만 크게 큰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좀 쟁점으로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행복의 관점으로 장애아동의 그런 제도나 실천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호에서 권리로 넘어온 것을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자성적 성찰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그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데까지 우리가 정말 제도나 실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첫 번째 쟁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장애아동의 성장과 미래를 지향하면서 뭔가 제도와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가. 단순히 권리를 넘어 성장과 미래를 위한 환경 조성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 액티브 서포트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회 참여가 가능한가? 의미 있는 그런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의미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이 가능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 체계를 국가가,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사실 장애아동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의 관심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장애인에 대해서 포용적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 제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 발표를 시작할 때 장애아동이 아동과 장애인의 그 위치에 서 있는 경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쟁점으로 중요하게 제기하고 싶은 거는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아동으로서 충분히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많은 성찰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적어 놓고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질문과 또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정말 답변이 궁색한 어떤 제도를 한국 사회에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궁색한 지점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장애아동과 관련된 복지 지원 체계가 또 훨씬 더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남겨진 과제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보면요. 아까 제가 쟁점에서 그 말씀드렸던 것과 좀 연결되어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관점을 좀 확장하고 또 다양한 연구들도 마련이 되고 특히 조기 지원 체계와 성인기로의 연계를 위한 그런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고 또 아동이라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의 환경이 구성이 되고 특히 복지와 교육 환경 등의 제도적 연계와 또 총합적인 장단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회적 배제는 이 비장애인과는 분리되어 있는 이 장애인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소셜 인테그레이션은 뭔가 비장애인 사회에 들어왔지만 장애인끼리 있는 그런 어떤 소외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것은 이 소셜 인클루전의 상태인데요. 누가 장애인인지 누가 비장애인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 장애 아동들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사회에서 행복을 지향하면서 한 명의 소중한 아동으로서, 성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삶의 품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의 자리가 이제 모든 장애 아동이 평범한 일상과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장애아동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장애아동은 행복할 권리를 가진 우리 사회의 시민이고 또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넘어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많은 또 지원과 또 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5가지 의미 있는 또
오늘도 쟁점 제시와 강연으로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김혜옥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울러 일부 주제 강연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2부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주제 발표는 한동대 법학과 원재청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법학부 원재청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국제법, 특히 국제아동법, International Children's Law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아동, 특히 이제 장애, 북한 아동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앞에 또 오준 이사장님, 또 우리 김기령 교수님, 이 국제인권조약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고팔 미트라 우리 유니세프 선생님이 또 유니세프가 어떤 식으로 전 세계에서 아동, 특히 장애 아동들을 돕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미옥 교수님 또 그런 연구를 또 잘 소개해 주셔서 특히 한국 내, 우리나라 내 장애 아동의 그 삶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2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의 우리나라의 사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이제 두 학생들이 본인이 아무래도 아동권의 이제 참여권이 중요하잖아요. 또 아동이니까 또 우리 초등학교 학생, 또 중학교 학생이 같이 오늘 나눠주시고. 그 후에는 이제 우리 또 엄선희 변호사님이 장애 아동 학대 부분, 또 이수경 Save the Children 이수경 팀장님이 또 Save the Children의 활동과 또 다양한 부분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유지우 학생이 또 장애 아동의 교육권, 또 변치섭 학생이 놀이권, 안식권 우리 다 사실 필요한데. 네, 그런 걸 나눠주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 금날의 초등학교 유지우 학생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더불어 배워요. 함께 놀아요. 다 같이 웃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학습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유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금날 초등학교 6학년 12살이고 배우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저희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지만 매일 엄마 차를 타고 20분을 달려가야 합니다. 지각을 하지 않으려면 친구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힘이 듭니다. 자동차 기름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다니는 것도 불만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어서 저는 매일 어쩔 수 없이 멀리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저는 배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국어와 수학을 특수학급에서 따로 공부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저는 항상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희 교실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도우미 선생님이 따로 있고 어려운 것은 옆에서 쉽고 천천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 저희 반과 특수학급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가 없는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했던 활동에 대해 친구들이 이야기하거나 그 활동과 연계된 활동을 이어서 할 때는 저 혼자만 모르는 활동이라 외롭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집에서 거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학교에서는 하루에 6시간 동안 6교시 동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힘듭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보다 배운 속도가 빠른 사람들과 6교시를 한번 함께 공부해 보세요.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른들이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조금 다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여러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모두 함께 놀았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나 혼자만 장애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가 있는 어린이만 따로 와서 교육시키지 말고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라고 따로 와서 살게 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저희 속도대로 열심히 배우고 잘해서 양심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는 어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 학생. 다음은 우리 부산 동암학교 변치섭 학생, 아까 그 류지호 학생이 발표할 때 또 활짝 웃던데 또 본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암학교 중 2학년 변치섭입니다. 지금부터 놀이와 관련된 저의 경험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집에서는 동생과 놀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그림 그리거나 친구들과 게임하며 놀아요. 특히 좋아하는 피구를 하고 싶지만 놀이의 규칙을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어 자주 하지 못해요. 저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특수학교인 부산 동암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일반 초등학교에서 마피아 게임을 했는데 저도 마피아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저만 계속 시민을 시켜서 너무 속상했어요. 저를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자기들만 마피아를 뽑을 수 있게 하고 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저도 기다려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학교에서 노래방이나 상상체험실에서 기계 버튼이나 게임기를 사용할 때 선생님께서 대체로 도와주시거나 게임이 쉬워 별로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서툴러도 제가 더 어려운 걸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한된 장소에서 스크린을 보며 나 혼자 하는 축구보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구가 더 재미있어요. 예전에 동생들과 놀이터를 가면 제가 어울려 놀 수 있는 동네 친구와 놀 리가 없어 술래잡기를 했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놀 수 있는데 우리 반에 휠체어 타는 친구가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좋아하는 활동으로 새로 생긴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고 스트레스를 풀면 다 같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 체육실에서 체육 선생님께 탁구를 배우는데 조금씩 발음 자세와 공받는 실력이 늘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탁구하는 시간이 매일 기다려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또 수업 시간 피곤하거나 힘들 때 학교 뒷산에 있는 텃밭에 올라가서 산책하면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요. 학교 텃밭은 계단식이라서 싫지 않다는 친구가 텃밭에 올라가서 수없어 안타까웠는데 텃밭 입구에 꽃도 관찰하고 놀 수 있는 생태 정원이 생겨 다행이에요. 동암 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학교에서만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노는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워요. 교회에서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했던 찬양 활동, 성경 퀴즈와 보물찾기를 했던 수련회 활동 기억에 남아요. 나와 친구들의 바람은
첫째,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게임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키즈 카페 같은 공간과 놀이기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둘째, 저희 같은 친구들도 놀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와 쉬운 게임을 만들어 주세요. 셋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함께 놀 수 있어요. 넷째, 수업 시간이 길어서 힘이 들고 노는 시간이 부족한데 좋아하는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 그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제가 올해 제12회 부산 발달 장애인 사상대회 참가에 버금상을 받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림의 내용은 미래 화가가 되어 그림을 그리는 내 모습으로 내가 만약 그림 속의 내 모습처럼 어른이 된다면 저는 친구들에게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싶어요.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놀 수 있겠도록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세요. 끝으로 오늘 발표 자료는 친구들과 제가 함께 직접 만들었는데요. 도움을 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철 학생 아주 그림 잘 그렸어요. 아주 오늘 발표 우리 변치섭 학생 그리고 유지호 학생 발표 너무 잘했어요. 목소리도 또렷또렷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엄선희 변호사님,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님이신데요. 대한변협 그리고 서울변호인권위원회도 하시고 또 아마 학부에서는 서범대학 교육학과를 하셔서 아동의 또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은 특히 이제 장애 아동 학대 보호 체계와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아동 당사자들과 함께 장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보호 체계와 지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아동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현재 국내 법률상 장애 아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률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유일합니다. 이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중에서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라고 해서 등록한 장애 아동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장애 미등록 아동의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 등록된 장애 아동만을 아동 보호 체계에서 분리해서 장애인 보호 체계 내에서만 또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장애 아동으로 보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정의를 전제로 해서 이하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유기 또는 방임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 특히 이제 정서적 학대나 유기 또는 방임의 경우는 학대 행위 가해자가 그것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학대 행위가 장기화되거나 일상화되는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내에서 아동학대랑 장애인 학대 대응 주무부서가 달라서 통합적인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아동정보 시스템과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서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정보가 현재 통합적으로 수집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대 피해 장애 아동에 대한 통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통계와 장애인 학대 관련 통계를 분석해보면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장애 아동의 인구 대비 학대 발생 비율이 약 2.5배에서 4.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성인 장애인에 비해서 장애 아동의
장애인 학대 발생 비율이 5배에서 6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아동과 장애라는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해서 이 학대 피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아동 학대 피해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장애아동의 경우는 경제적 취약성이 결합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재신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이 높고 학대 피해 신고 수가 적은데요. 이 부분은 특히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이 높다는 부분을 보았을 때 고연령 아동의 학대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저연령 아동의 학대는 신고조차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학대 피해의 신고 수가 적은 것도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드러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신고 수가 낮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관련해서 주요 판례를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인 9세 아동의 친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기도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앓는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지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불신과 자각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전무한 장애 아동에 대한 극단적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세 발달장애 아동에게 깍두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양치를 거부하는데 강제로 칫솔을 입안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형사 판결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강압적 수단이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또 교육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학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제가 피해자 대리를 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특수학교에서 교육활동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캐비넷에 피해 학생을 가두거나 주먹으로 머리, 배 등을 때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 별다른 지식, 기술, 경험이 없었던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 감당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양형 이유로 밝히면서도 수업 시간 중에 그러한 사회복무요원들로 하여금 피해 학생들을 학대 행위가 있었던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리고 가도록 해서 함께 있도록 한 교사에 대해서는 학대 방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아동 학대 보호 체계 및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 법령들을 살펴보면 이제 몇 가지 법령 중에서 특히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경우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보면 장애아동의 권리 그리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구제에 대해서 여러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령의 근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장애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사실 사각지대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의 보호 대상에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동 학대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장애인 학대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각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각각 분리돼서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정보 공유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고요. 2021년 8월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에서 이제 각 단계별로 협조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을 살펴보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분리보호 조치 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의 경우는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에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동 보호 체계에서는 이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이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양육 상황 점검 대상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인 보호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으면서 성장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인권규범 및 조약기구 최종견해 등에 대해서는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이 아동보호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아동, 장애, 학대 피해자라는 중첩된 취약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시설에 아동이 배치된 경우에도 아동 보호 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종사자들이 장애 또는 아동 어느 한쪽에 좀 이해만을 바탕으로 이제 장애 아동을 접하는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장애 아동의 권리 및 장애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은 연령 및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서 학대를 스스로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학대 상황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신고 의무자 보호 시스템을 보다 강력하게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학대의 경우는 의료인이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가 부모 등 양육자인 경우와 비양육자인 경우로 나누어서 한 가지씩만 이제 개선 방안을 더 덧붙이자면 학대 행위자가 양육자인 경우는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분리하더라도 일시적,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원가정이 아동에 대한 보호력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사례 관리를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장애 아동을 시설에서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최대한 가정 환경과 유사한 소규모의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대 행위자가 시설 종사자이거나 교육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는 그 기간 내에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및 방임 등의 허용적인 문화가 구조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신고 의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적, 물적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 또 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의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동에게 학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호자로서 너무 늦게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대 피해 아동 및 보호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신체적, 심리 정서적 지원 조치를 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 발달장애 아동 자녀를 살해 후 자살에 기도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문 일부를 소개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피해 아동과 피고인 가족을 장시간 치료하고 지켜본 담당 의사의 탄원서 내용. 이 아동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일지 모릅니다. 한 부모에게, 한 가족에게만 자폐와 같은 발달장애 자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한 개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힘든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를 절감하게 된다.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비해야 한다. 네, 이 판결이 나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고가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선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현장에서 또 어려운 일을 직접 보시고 또 해결하시고 또 악화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제도라든지 또 그 외 부분들 어떻게 좀 개선됐으면 좋을까. 아까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이 뭐 이렇게 신고가 이렇게 되는 기간이 나눠지고 그런 부분 해주셨는데 또 그런 또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래도 한 100명 이상 분들이 우리 웨비나에 들어와 계신데요. 일단 그 자료집이 지금 채팅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없으신 분들은 자료집을 지금 다운로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우리 이수경 팀장님 간단히 발표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지금 모든 교수님들 또 우리 유니세프의 우리 또 선생님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계시면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질문할 수 있으니까 채팅으로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제가 대신 질문하고 그렇게 우리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Save the Children 정말 100년 이상 1920년이죠. 잽 아이글렌테인하고 돌시 자매가 1차 대전 후에 좀 아동을 돕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모임을 만들었고 또 제네바 선언까지 만들고 결국 이제 아동 권리 협약 또 우리 Save the Children이 기관이 100년 이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Save the Children에서 지금 권리 용어 인식 개선 팀장으로 계시나요? 네. 예, 우리 그럼 이수경 팀장님 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세이브 더 칠드런 자세한 소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 옹호 부문 아동 권리 인식 개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경입니다. 세계 장애인 대회에서 그동안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장애 아동의 인권과 그 중에서도 아동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비록 어제 오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발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아동권리기관이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삶과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장애 아동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또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기룡 교수님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모든 아동이 인종, 언어, 종교, 출신, 장애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비차별적 원칙을 기본으로 4대 일반 원칙과 기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차별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 아동들의 권리 보장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또 지역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 그리고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실컷 놀아야 하는 권리, 그리고 안전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사명인데요.
우리는 세상의 아동을 대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장애 아동들에게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권리가 잘 행사되고 또 그것이 지속되는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자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이 전환되어져야 함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장애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고 시정하면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장애 아동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 비장애 아동들에게 있어서 참여권은 그 자체의 권리로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권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 장애 아동들의 경우도 시간과 경험이 조금 더 필요할 뿐 비장애 아동들과 다르지 않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또 제10조, 의사소통 지원 등도 그 근거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렇게 자신과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주체자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장애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 장애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맞춤형 권리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그리고 장애 아동들의 참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와 가이드를 마련하고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놀권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아동들의 놀권리를 위해서 농촌, 도시 또는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저희가 약 104개 정도의 놀이터를 지었고요. 노원구와 강서구에는 장애 아동들도 함께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 2개를 신축하였습니다. 놀이터를 짓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 놀이기구와 놀이터 주변이 안전한지, 또 놀이기구가 재미있는지, 놀이터 구성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또 놀이기구들은 안전한지 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또 아동들이 직접 점수를 주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건의하고, 또 지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수정사항들을 결정하고 계획하면서 환경을 개보수하는 놀이환경 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18개 지자체와 또 1165개의 놀이터를 대상으로 이 진단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부터는 장애 아동들도 본인의 관점에서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진단할 수 있도록 그 진단 지표를 쉬운 용어, 즉 그림이나 또 단순 문장으로 바꿔서 통합 지표를 개발했고요. 올해부터는 장애 아동들도 함께 이 진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놀이터 설치를 위해서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김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이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캠페인과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 상황이긴 한데요. 예전에 모두가 온라인으로 저희가 수업을 받던 적이 있었는데, 한 교사가 공공인은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해 줄 테니 온라인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대요. 장애인들은 이렇게, 장애 아동들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서도 제외가 되기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자녀 양육과 보호, 교육까지 가정에서 오로지 책임져야 했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에게 저희가 놀이교사를 훈련시키고 놀잇감과 놀이계획을 아이들과 세워서 가정으로 방문해서 아이들과 놀 수 있도록 교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약 360 가정에 지원을 했었고요. 23년 상반기에는 아동들 한 220여 명, 놀이교사들 한 75분이 파견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 아동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 통합의 과정은 우리가 장애 아동들을 그저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간주해서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듣기보다 보호자, 종사자, 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판단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호자, 종사자,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기 결정권을 하나의 조항으로 둔 만큼 발달장애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임을 법률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의사소통 지원을 특히 강조한 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ve the Children은 발달장애 아동들을 잘 참여시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고요.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작했고 특수교육지원청, 또 지자체, 관련 부처 220곳에 배포하기도 했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 동화책 4종을 개발했고 또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카드, 아동권리 카드 등을 예쁜 그림으로 만들어서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이 아동권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 쉽게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교사 연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보시면 다운증후군 지민이의 혼자 학교 가기 도전, 또 비슷하게 치셔도 되고요. 초등학교 1학년 다운증후군 아이가 혼자서 학교에 가기에 도전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혹은 또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점들이 재밌게 촬영되면서 유튜브 채널에 송출이 되었고요. 170만 뷰 이상 응원하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애 아동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개선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장애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옹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팔 미트라님도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사각지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지원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요.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 학대 피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대 피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고 장애 아동 학대 대응 체계 협력 방안을 위한 단계별 수행 절차와 대응 현황 분석과 또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장애 아동들의 경우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장애 아동들의 경우 아동이라는 소수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소수다 보니 사업 선정 혹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될 때가 많은 점, 또 아직까지는 장애 아동들의 참여 기회도 적고 또 아동 참여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 비장애인들의 인식 부족 등이 많은 난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장애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좋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또 장애 유형과 정도가 너무 다양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또 정보 전달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장애 당사자들은 막상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 혹은 주무부처에서도 제외되어서 교육부, 복지부, 많은 부처에서 지원을 전문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하셨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장애아동 사업을 진행했던 종사자분들은 모두 깊은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장애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또 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제안해보면 인원수가 적다고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 현장에서는
시기적인 특성이나 또 혹은 장애 유형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다양한 지원도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인 종사자의 역량 강화 혹은 역량이 좋은 종사자가 양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아동 당사자와 가족들이 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정보를 잘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넷째, 관련 이슈에 대해서 부처 간에 서로 적극적인 협업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감히 저희의 활동과 방향 제언을 드렸지만 경험 등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 발표를 들으시고 또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보다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이수경이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수경 팀장님. 오늘 이제 코멘트를 사실 시간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질문할 기회는 없는데 채팅에서 또 뭐 질문은 장애아들이 차별받지 않은 사회로 만드는 건 당연한데 반대로 비장애인 아동이 장애 아동에게 피해를 당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건지요? 그 누가 한번 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그 엄선희 변호사님 그 어려운 질문 같은 거 엄선희 변호사님이 자 비장애인 학생들 결국 이제 같이 하면 서로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클루전을 하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해자 가해자 하면은 피해자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해자 피해자가 우리가 뭐 확실할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엄선희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히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질문도 탑한 질문하시네요. 예. 뭐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거 가지고 하나의 세션을 만들어야 될 정도의 주제인 것 같긴 한데요.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요새 뭐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그리고 뭐 교권과 학생권 이런 거 너무 그쵸. 대립적인 예. 구도로 설정하는 것이 좀 오히려 그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현장에서 제가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하다 보면 장애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지원을 할 때도 있고 가해자인 경우 지원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 아동이 이제 가해 학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된 행위가 장애로 인해서 정말 어떤 뭐 예를 들어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되 이제 좀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사이에서 이런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의 어떤 학교의 시설이나 인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또 오히려 문제의 상황을 더 크게 키우는 데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이 지낼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좀 갖추어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통합적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때 해결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민과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아동과 아동의 여러 가지 상황이 항상 있으니까 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좀 더 서로를 각자 알면은 좀 더 이런 상황들이 미디게이트를 할 수도 있고 또 개선을 할 수도 있겠다. 결국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오늘 뭐 아쉽지만 이렇게 좀 저희 세션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수어 통역을 해주신 한영희 강현순 통역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민선 부문장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2부 주제 발표와 또 열띤 토론을 이끌어주실 우리 원재천 차장님과 또 네 분의 발표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서 정성껏 발표문을 또 준비해주고 또 너무 멋지게 발표해준 우리 유지우, 변치섭 아동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또 슬프지 않고 다 같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세상에 오면 좋겠다는 말, 우리 아이들의 이 말과 또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벌써 저희 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국내의 전문가와 또 장애아동 당사자를 모시고 장애아동들이 처한 차별적 현실을 살펴보면서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장애아동들이 권리 주체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장애아동의 삶과 관련이 있는 또 정부, 또 지자체,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 또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장애 아동들과 또 그 가정, 각자의 삶과 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천이 되고 이행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의 중심에서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도 장애 아동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웨비나로 경청해 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온라인 접속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 시작 오프닝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아동 삶의 질 현 주소와 과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